반갑습니다. 황현입니다. 여의도 너무TV 닭간다 플러스 고수분들 모셔보고 한국 정치판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에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익병 원장님 모셔보고 정치 현황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뭐 룸사롱 발언 때문에 구세를 좀 모르는 얘기했지만 네. 제가 그때 룸사롱 얘기했던 그 취지를 네네네. 왜 그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대선판에서. 원래 그렇게 기사가 날 때는 앞뒤 다 자르고 그게 부분만 중요한 나가죠? 게 아니라 제가 했던 뒷얘기가 지금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그때 왜 룸사롱 발언을 얘기했는데 그 한 5분 정도 발언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네. 대한민국의 50대 이상의 남성들이면 대부분 한두 번은 어찌됐든 자이든 타이든 룸사롱 경험이 있다. 그런 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하고 내가 뒷얘기를 한 거거든요. 뒷얘기가 뭐였냐면 과연 지기현 판사가 간 자리가 룸사롱이라고 한 증거 사진을 보면 네네네. 누가 한 번이라도 룸사롱을 가본 사람이면 저 사진을 룸사롱 사진이라 그러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뒤에 이야기가 핵심이었군요. 뒷얘기가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네네네. 지금 보니까. 네. 제가 그때 했던 이 취지가 뭐냐면 어차피 민주당이 그 대선 분위기도 좋았고 그다음에 국회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압박을 넣느냐라고 얘기했던 게 핵심이에요. 그때 제가 풀텍스트의 주 내용이 그래서 왜 왼쪽 진영에서 그렇게 발끈하고 그걸 앞부분을 갖고 메신저를 공격했는지 네.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이 국회 법사위원회라든지 여당 측에 하는 행위를 보면 이제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때 본인들의 저희를 내가 너무 빨리 알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이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생각을 못 하셨죠. 이건 뭐 생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후로는 좀 활동을 좀 자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제한 건 없었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이 비급한 개혁신당의 선거 주체가 제가 비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공격받을 때 뭐 앞대목을 공격하면 뒤까지 듣고 싸워야 되는데 개혁신당의 그 당시 선거를 총괄했던 내부 조직에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득표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굉장히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메시지를 던졌는데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거대 야당의 그 당시 거대 야당이죠. 유력 야당의 선거 캠프에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까? 그때 뭐 지상, 유튜브, 그다음에 MBC까지 총동원돼서 공격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상대의 공격의 의도는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민한 데를 건드렸구나. 그러면 이 선거판이면 저는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혁신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누가 됐든. 근데 다들 꼬리 내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드는 거, 그러니까 뭐 뒤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어떤 예를 드신 건데 그게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 다른 뒤에 본래 메시지는 없어지고 그 내용만 부각됐다. 자, 그게 이제 좌파 진영에서 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뭐 선거라는 거는 프레임 싸움이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정확한데 한마디만 하면 되죠. 광주 NHK 룸사롱 사건 한마디만 얘기하면 과연 지금 그 진영에서 그런 얘기할 얘기 자격이 있나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대선 토론에서 좀 다른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했다가 앞에 그 내가 누가 얘기했는 중요하지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좀 곤욕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대목에서 두 가지가 아쉬움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선출직에 나온 사람이 가족 관리가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녀까지 문제를 삼았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은 있어요. 네네네. 제가 만일에 이준석 대표의 자리에서 선거를 치르는 입장이었다면 자녀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부는 같이 가요. 네. 근데 자식은 성인이면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저도 뭐 내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 못하니까. 그건 맞아요. 20살 넘으면 뭐 18살 넘으면 그쵸. 투표권을 주는 데서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유권자로서 무슨 행위를 하든 그다음에 무슨 뭐 잘못을 저지르든 잘하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도 지 돈이고 잘못해도 수갑은 지가 차는 거지
아버지가 뭐 할 일이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좀 근황도 여쭤보고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여쭤보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됐네요. 이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뭐 좀 그냥 의사니까 제 진료하고요. 병원, 예, 병원 진료 왔다 보고 갔다 제가 하는 하시는데. 유튜브 하고요. 네. 예. 개혁신당이랑의 그 관계는 약간 좀 소원해지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럼 네. 그 분과의 약간 좀 개혁신당에 대한 아쉬움을 그때 이제 선거 그렇죠. 담당하셨던 지금 제가 분과 얘기하는 거는 개혁신당도 나타났어요. 비판받아야 될 일 당연히 있죠.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다 잘하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는 지난 대선에서 가장 두 가지 아쉬웠던 대목이 저에 대한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스크럼 짜고 같이 움직이지 못했던 그 비겁한 생각을 하던 당내에 있었던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거대 야당의 그 잘못된 공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 왜 사법부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판사는 한 명이거든요. 18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덤비면요. 판사 한 명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은 뭐 180명에다가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공격을 해요. 사법부를 누가 지켜줄 거예요? 저는 그때 선거 때 이게 중요한 얘기다. 지금 후보자들한테만 눈이 가 있지만 그 집권을 할 수 있을 거대 야당이 누구를 지금 타겟팅해서 공격하고 있는지 이를 보고 그 길을 보호하고 사법부를 국민들이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앞에 말했던 50대 이상의 남성들이면 원턴 원치 않던 한두 번 정도는 사경하다 보면 룸사롱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진이 룸사롱 사진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지금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그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잘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로 굳혀지는 아니요. 룸사롱 안 분위기- 갔다니까요. 룸사롱 아니라니까요. 그 사진. 아니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예전부터 이 정치적인 뭐 어떤 정당에 들어서 뭐 지난번 개혁신당의 뭐 이제 총선 때도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하셨던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좀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신 계기가 저는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많았던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었습니다. 음,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 유신개헌 이런 게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 어지간히 그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랑 너무 다르다.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관심이 된다. 없으면 이상하죠.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한 사람이면 네.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라는 걸 생각을 하죠. 네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공부를 똑바로 해서 대통령이 되면 저런 독재 체제는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민주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댓글에다가 원장님 정치하지 마세요. 네, 선출직에는 안 나갑니다. 공직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치를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지지할 만한 정당, 내가 지지할 만한 정치인이 있으면 후원도 하고 물도 뜨다 나르고 박수도 치고 이거는 시민이 권리이기도 하고 네.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하는 거다. 정치에 관심을 네.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임병 원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선출직에는 안 나오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자격이 미비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제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나를 되돌아보면 내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뭐 하기에는 자격이 불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남들이 봤을 땐 자격이 충분하실 것 같은데. 정치적 소양은 있지만 네. 정치에 참여할 만한 어떤 서사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회에 대해서 열심히 사회 활동하고 경제 활동해서 벌어서 세금 내고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만 했지 네. 나의 헌신을 희생을 사회에다 제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예를 정도는 들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민주화 투쟁을 해서 깜빵을 간 적도 없고 네. 네. 내 공부 열심히 해서 병원 하고 세금 낸 거 외에는 세금 없다는 내고 거죠. 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은 많고 네.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것은 없으니 나를 희생한 건 없어요. 희생을 한 건 없으니 네. 내가 선출직으로 나가는 것은 자격이 당연하지 않다. 부족하다. 자격이 부족하다. 네,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되겠군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원래 원장님의 방송을 저도 많이 봤고 옛날 강적들도 저도 네. 굉장히 많이 보고 동치미 네. 동치미에서 하셨던 발언들 뭐 발언이라고 표현하기 좋죠. 말씀들을 좀 보면 굉장히 공감은 저는 많이 했거든요.
아, 분명히 이분 INTJ다, MBTI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봤어요. 그저 뭔지 몰라요. 그만큼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좀 어떤 현상을 좀 분석을 하시는 그 굉장히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많이 저는 공감했어요. 저는 사실 저랑 비슷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시는 뭔가 좀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예전에 네. YS가 합당했던 민자당이었나요? 네. 그 정도 스탠스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어... 그 뒤로부터 한나라당까지는 어느 정도 보수가 보수의 색채를 지녔다고 봐요. 그러나 좀 더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새누리당, 국민의힘하고는 저는 안 맞습니다. 이제 그쪽이랑 이제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니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다. 네.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지금은 극단이 아니라 선 밖을 넘어섰죠. 아, 선 밖을 넘어섰다 오히려. 네. 네네네. 이준석 대표랑 좀 이렇게 친분감을 유지한 뭐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친분은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다 그러면 아니다. 네네. 가끔 만나서 아무 일 없이 소주잔을 기울이는 게 친한 그쵸. 거예요. 뭐 서로 약간 뭐 육두문자도 날리면서 뭐 네. 이러면서 하는 근데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 네. 이준석 대표는 저는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강적들을 우리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매주 보니까 네네네. 친하죠.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 지금 뭐 이준석 대표한테 비판을 많이 하는 이봉규 쌤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해요. 아. 네, 개인적으로 술 한잔 하는 건 이봉규 쌤이랑 더 많이 할 거예요. 네네네. 지금 또 방송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뭐 박종진 지금 저기 국힘 인천시당 위원장 네. 그런 분들하고 다 강적들 할 때 만났어요. 방송으로 만났지만 매주 만났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만나다 보니 개인적인 친분은 외려 나이 또래가 맞는 그런 분들하고도 친하죠.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는 스탠스가 제일 옳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지금 네. 그 모습이 그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네. 현재도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거죠.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가치 판단 기준에 너무 감정을 넣지 말자.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전에 먼저 필요성, 합리적 필요성, 그다음에 합리적 변화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설득하는 능력 이런 게 이준석 대표가 제일 좋죠.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하거든요. 굉장히 좀 개혁신당의 스탠스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정치를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치라는 게 합리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감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저는 좀 그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 위기를 부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그 감성이 들어가는 순간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른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한 발짝만 잘못 나가면 네. 옛날 그 그리스 민주정의 그 아테네 민주정을 보면 알잖아요. 우중 정치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어리석은 대중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좀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지 우리가 않을까요? 고기를 먹을 때 고기에다 후추를 뿌려 먹지 네. 후추에다 고기 찍어 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먹는 주가 건 고기죠. 고춧가루, 후추, 소금, 설탕 이게 지금 요리가 돼버리고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씹고 있는 게 고기인지. 후추에다 고기를 양념으로 넣군요. 네. 이런 모양으로 재밌는 표현이네요. 표현이 다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양극단에서 저기 정치의 그 동인을 빨아들이는 거죠. 일단 화끈해 보이니까. 네네. 네. 매우 맵잖아요. 먹고 나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죠. 자극적이죠. 네. 네. 그게 귀에 일단은 쏙 꽂히고. 끌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식사를 할 때도 거기에 그 합성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짜거나 지나치게 매우면 다시는 안 가요. 왜? 한 번은 먹지만 네. 저거 많이 먹으면 속 다 버려요. 그거 자체에 대한 본질은 아니니까요. 네. 음식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먹으러 갔으면 고깃집에 고기가 좋아야 되고 네네. 밑에 구워주는 불이 좋아야 되지. 그렇죠. 예. 그게 고기는 영 뭐 등해품에 그런 등해품의 특징이 뭡니까? 칼질을 많이 하고 네네. 양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고깃집 가보시면은요 양념이 생갈비가 세죠. 제일 비싸요. 예. 왜 그러겠어요? 고기 자체가 맛있어요. 갈비 등부가 세 등분으로 나뉘는데 네네. 그 가운데 부분에 아주 제대로 된 갈비가 제일 비싸요. 나머지 우리 갈비는 갈비 옆에 붙어 있는 거 둘도 말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김치도 좀 먹어야 되고 동치미도 그렇죠. 좀 떠먹어야 되고. 네, 예, 그 정도가 상추, 쌈도 좀 있어야 정치인의 되고. 매력을 결정할 때 그 정도가 가미돼야 되는데 우리는 네. 본질은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은 없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신나게 욕하는 사람만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동치미가 없다. 지금 김치도 없고 약간 좀 너무 그냥 생고기다. 라는 이야기. 고기만 너무 맛있다 지금. 네. 약간 좀 그런 감성적인 것만 좀 조금만 더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더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치인은 연기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렇죠. 발성도 배워야 되고요. 네네. 예, 요즘같이 이렇게 큰 선거 없을 때는 언론에서 빠져서 그런 공부를 해야죠. 네네네. 나의 걸음걸이는 어떠한가?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내가 TV 카메라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니터도 해보고. 네. 네, 그게 노력이에요. 그런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양념을 치는 거죠. 음. 아무리 좋은 고기도 아무리 좋은 불에 잘 구웠어도 거기다가 냄비에다가 갖다 고기 넣고 찍어 먹으라면 고기 맛이 반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위기니까 플레이팅도 잘 해야 되고 네네네. 야채도 좀 잘 얹어야 되고 데코레이션 하는 거는 고기만 좋으면 그거는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고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제일 중요한 건 고기의 본질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죠.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이 가장 그 등품이 높은 한우 특불 등심이라고 보고요. 네네네. 네. 이제 플레이팅을 하고 하는 거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어야죠. 많은 지지자들이 끊임없이 당내에 들어와서 비판하고 후원도 하고. 네. 아,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이준석 후보. 아니요, 훌륭했으면 왜 8.7%밖에 못 얻어? 훌륭했으면 최소한 15%는 얻었어야지. 네. 예. 8.7%라는 지지율을 이제 대통령 선거 지지율이죠. 좀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아쉽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때 그 제 문제가 그 거론됐을 때 네. 그때 개혁신당이 스크럼 짜고 같이 붙었으면 10% 넘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제 3당은 항상 언론에서 등외예요. 1당, 2당 쓰고 3당 조금 써줄 때예요. 네. 이게 이제 좌파 진영에서 키워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되 모 위원장이 건드리면 커진다고 건드려 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은 현실 정치할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희생양이 돼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전쟁이 벌어져도 그렇군요. 깨지겠죠. 네네네. 뭐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어요. 왜냐하면 49.9%가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반대되는 쪽은 많이 이제 49.9%가 욕을 하고 그다음에 40% 얻은 당도 욕해요. 왜? 그래야지 그 이준석 표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럴 때 용감하게 부딪혀서 한번 깨지도록 싸워봐야 예. 그건 잘한 싸움이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잘 못했죠. 예. 그냥 오리뭉리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싸움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그때 스크럼도 단단하게 짜고 우리가 전열을 가다대면서 덩치 크지만 허점 많은 그 정당들이랑 제대로 붙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선 때는 그럼 이제 선거 쪽에는 이제 아니 빠졌죠. 완전 왜냐하면 빠지신 내가 거예요? 방송에 나오면 지금 현재 우리 당내에서 그랬어요. 그런 예. 이슈들이 부적절한 계속 나올 발언이래. 테니까. 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금도 생각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매력 있지만 싸가지는 없다. 뭐 이런 평가도 내리셨던 게 있었어요.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이 뭐 여기저기서 좀 나오긴 했었잖아요. 저는 싸가지론을 얘기하는데 뭐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론을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분위기에서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60 먹은 노인네들의 정치인들이 볼 때 아유 똑똑한 사람 대드니까 당연히 싫죠. 그거를 왜 싫은지를 설명을 하라 그러니 없죠. 자 반듯해요. 기본적인 지켜야 될 예의는 다 지켜요. 예. 그다음에 똑똑해야지 말 잘하지 아는 거 많지 논리적이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싫은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거를 다 안 한다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안 한다고 아부 안 한다고 싫다는 얘기는 하기가 싫죠. 60대 기득권의 정치인을 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젊은 놈이 싸가지 없다. 그러면 묘한 느낌이지만 그 프레임이 먹혀요. 우리가 똑똑한 후배를 보잖아요. 누구나 싸가지 없이 느껴요. 의료계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나면 재수 없긴 하죠. 재수 없이 봐요. 그거를 야 저 새끼 잘나서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하기는 내가 쪽팔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재 싸가지 없어. 싸가지 없어. 예.
왜냐하면 저도 젊을 때 싸가지 없다는 얘기 무지개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잘 나가면 다 듣는 얘기예요. 개그맨 할 때 저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네. 들어가지고 네. 그게 좀 오해를 많이 샀던 그 기억이 얘기는 있어요. 또 누가 하냐 그러면 못난 선배가 이 얘기해. 아, 잘 나가는 선배는 저 괜찮은 놈이야 그러죠.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뒤에서 결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 한켠으로는 싸가지 없다라기보다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거나. 방송가를 가보면 방송가가 제일 경쟁이 치열한 데서 인간 사람 세상에 모여 사는 데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데가 방송가예요. 방송국은 많은 건 동의합니다. 예. 네. 뭐 생활해 보셨으니 아실 그건 거예요.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게 바로바로 드러나요. 음, 작가는 책 한 권 써서 내보내려면 6개월 1년이 걸리니까 평가도 6개월 1년에 한 번 나와. 방송은 에브리데이 해야 돼요. 매주 해야 되죠. 네, 매주 예. 하고 매일 네, 해요. 네. 가서 봤는데 똑같이 나가면 누가 황현이가 나오면 분당 시청률이 다 나와요. 맞아요. 황현이 프레임 1분 잡아줄 때하고 옆에 다른 개그맨 1분 잡아줬을 때 분당 시청률이 나와요. 아주 치열하죠, 진짜.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 왜 나는 카메라 각도를 똑바로 안 잡아주고 옆에서 잡아주냐고 싸우지, 왜 내 조명을 밑에서 안 받쳐줘, 내 분장은 왜 이래, 내 스타일리스트는 왜 옷을 왜 이렇게 입혀, 안 싸웁니까? 남 탓하기 시작하죠.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잘 나가는 거는 심지어는 가면 이제 뭐 온갖 이제 음해가 나오죠. 네. 음해 나기 전에 저는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동의합니다. 네, 싸가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싸가지 없다는 얘기 나오고 뭐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그건 질투의 시선이라고 그럼요. 생각하긴 네. 하는데 근데 그걸 안다면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걸 아는 거잖아요. 알죠? 예. 그렇다면 정치인이라면 더 낮은 자세로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아,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정치를 제가 선출직에 안 나오겠다는 이유가 네. 자 룸사롱 발언이 문제가 됐다면 정치는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적절하지 못한 발언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 프레임이에요.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가 할 말 했을 뿐이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내가 지적했던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지지표가 늘까요? 네. 말은 제 말이 옳아요. 오히려 네.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냥 추구해 나가는 정치를 거지. 하지 않을 사람이니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정치를 할 사람이면 네. 스탠스가 달라져야 되겠죠. 스탠스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에 맞게 행동해 나가는 게 본인의 맞다. 생각에 맞게 나의 캐릭터에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좋은 한우 투프를 등심인데 이거를 저기 프랑스식 스테이크를 만들 건지 미국식 스테이크를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상추 쌈에 맞게 등심으로 구워 먹을 건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요리를 된다.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 요리 아이템 정하고 판단할 때 지금 내가 요 때는 스테이크 미국식으로 쫙 그릴로 굽는 게 잘 팔릴 것 같다면 변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삼김이에요. 우리는 삼김 그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퉁쳐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오래 속되면 오래 해먹었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변신을 보세요. YS는 민정당이랑 합당을 했어요. 그쵸. 좀 약간 그때 많이 다들 의아해했죠. 아니요, 네, 저는 그런 분위기 충분히 자체가. 저기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래 노태우 대통령 그때 말씀하신 노태우 대통령 때 거잖아요. 3당 합당을 했잖아요. 예, 김종필 대표, 김종필하고 김영삼, 대표. 박태준 대표가 민정당 예. 대표에서 3당을 합당을 했어요. 네, 그때 막 노무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막 난리 나고 소리 지르고 그때 막 이제 그랬었던 꼬마 민주당으로 거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나는 그런 짓은 못 한다고 나갔어요. 나갔죠. DJ는 나갔죠. 합당한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 했고요. 네네. 난 저렇게 하는 이거는 정치적 변절이다. 난 죽어도 못 한다 그러고 꼬마 민주당으로 몇 년이 아니죠. 10년 가까이 야인 생활하고 맞아요. 했죠. 네네. 하지만 대통령 했어요. 나는 그 두 분 다 대한민국에 일정 부분 많이 공헌한 바가 있다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없었으면 하나이가 척결이 됐을까요? 그렇게?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금융실명제는요. 헌법으로 따지면 위헌일 수도 있어요. 행정명령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거. 입법 그렇습니까?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가요? 자, 과연 그런 일을 YS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과연 했을까요? 물론 임기 후반에 IMF로 가는 그런 거는 이제 정책적 실책이었지만 그 전 단계에서 했던 걸 보세요. 그게 초반에 아니었으면 인기가 엄청 났죠. 네. 뭐 문민정부 뭐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대. 뭐 인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전 세계 금융실명제 그렇게 쉽게 한 나라 없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의 대통령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있어도 거예요. 못한 사람은 못해요.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국립중앙박물관 그때 당시에 일본 그거 허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네, 또 그것도 왜 반대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 문화유산입니다. 수치의 문화유산이라도 기록은 기록이고 남겨놓을 건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보수적으로 그런 쪽이에요. 근데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뭐 변절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네. 분명히. 근데 변절이죠. 네네네. 명백하게 변절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일구기 위해서는 권력을 손에 쥐어야 돼요. 내가 일단 대통령이 되기 대통령이 위해서는 돼야 금융실명제도하고 하나에도 척결하고 군부 세력도 척결을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안 되면 못 되면 밖에서 저처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그거는 하나의 작은 목소리고 그게 뭐 반향이 조금 있는 정도밖에 네네. 없지만 YS는 해냈잖아요. 이게 약간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뭐 본인의 정치색과 완전히 다른 곳과 손잡고 간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네. 들어가서 본인이 생존하고 그 당을 헤게모니로 손에 쥘 수 있을 자신감이 있어야죠. 가서 또 지난번처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에 칼 꼽히듯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쫓겨나올 것 같으면 하면 안 되죠. 당권을 잡을 자신이 있다면 당권을 잡고 그 당을 휘어잡고 끌고 갈 능력이 돼야 돼요. 그거는 똑똑한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YS는 그때 당시에 민정계, 그다음에 민주계, 그다음에 공화계 이렇게 세 개가 연합하는데 가운데였었어요. 네네. 공화당보다 좀 많고 민정계보다는 작았지만 공화계하고 민정계는 뿌리가 같아서 훨씬 더 잘 통하는데요. 3분의 1도 안 되는 세력을 갖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잖아요. 그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되는 것도 그 안에서 호랑이를 잡을 능력이 잡을 되면 들어가는 능력이 거고 되면 능력이 없어 들어가야 들어가면 잡아먹히죠.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잡아먹혔잖아요. 결국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에 큰 모든 목표를 거는 위해서. 결과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워낙 두 분이 뭐 잘 아시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준석 지금 대표 이준석 의원을 좀 많이 믿고 같이 가시는 그림인데 혹시 이준석 대표 말고도 좀 지켜보시고 있는 뭐 젊은 정치인이라든가 이분은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개혁신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 뭐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요. 천하람 천하람 의원. 의원이 훨씬 또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대중성이 더 많다고 봐도 돼요. 약간 좀 천하람의 좀 보급형이죠 더. 예. 예, 예. 또 저기 훨씬 더 대중성이 강해요. 예. 이준석 후보를 보면 엘리트죠. 엘리트죠, 맞아요. 둘 다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모가 주는 것도 있고 말투가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제가 발굴한 재원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역시 나는 좋은 사람을 골랐다. 내가 군관위원을 했으니까. 네네네. 예. 비례 예. 1번이었죠. 예. 예. 그래서 참 좋은 사람 뽑았다. 혹시 다른 당에도 있습니까? 다른 당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인연으로 후원하는 분들은 있죠. 예. 개인적으로 그분이 제가 후원하시는 이름을 분. 밝히는 걸 싫어할 겁니다. 당내 입지가 불편할 테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 명을 제가 이번 대선 과정 중에 한 명의 정치인을 영입을 했어요. 네. 누구셨죠? 아까 조금 전에 방송 같이 하던데. 그래요? 네, 김정철 그 변호사가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가자. 정치에 그러시군요. 관심이 있으면 지금 예. 들어와야 된다. 꼭 꼭 좋은 자리에 뭐 어떻게 비례대표 영입받고 그거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 정치는 선출직이다. 정치는 밑바닥부터 네. 치고 올라가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뭐 그런 그래야지 의미셨군요. 빨리 큰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김정철 변호사는 다음 지방선거 때 얼굴을 보일 겁니다. 뭐 서울시장 얘기 네, 본인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지난번 얘기했는데 네네. 당에서 도와준다면 저는 재밌는 선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 보수 전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보수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지방을 돌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지금 어제 나온 뭐 여론조사 보니까 당 대표로서 뭐 대선 뭐 이런 선호도 조사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가 좀 뭐 괴멸 위기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현재 정치 구도에서 20년 민주당 집권은 뭐 저는 거의 예정되어 있는 일이다. 지금부터 20년 정도는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것이다라고 네. 보고 계십니까? 오, 그러시군요. 그거는 뭐 민주당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상수니까 네. 한 45% 안팎의 지지율이 고정돼 있어요. 인구 구조가 변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시죠? 야, 아파트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몇 평대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이 얼마짜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지역구 선택이 1번이에요. 민주당도 매한가지고 국힘도 매한가지예요. 왜? 아파트 값이 오르고 뭐 잘 되는 데는 국힘. 네, 조금 서민들이 강한 데는 민주당. 뭐 완전히 정해져 갈렸죠. 있잖아요. 예, 완전 뭐 그래서 서울로 호구조사 따지면 다 하거든요. 뭐 강남, 뭐 송파, 용산 네. 뭐 이런 곳은 뭐 국힘이 당연히 강세고 네. 나머지 지역은 좀 민주당이 다 강세 모습. 자, 그 구도가 바뀔까요?
그래도 도봉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재섭 의원이 당선. 상대가 워낙 밥을 말아 먹어주면 떠먹은 거죠. 아, 운 좋게 떠먹은. 아니 자기 거다라고 지역구 동이름도 보시는군요. 모르는 사람 후보로 내세웠는데 예. 그러면 당분간은 이 모양새가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소선거구제잖아요. 네네네. 대통령 선거는 또 다른 변수가 좀 있다 하더라도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한 표만 더 하면 돼요. 상대보다 내가 한 표만 더 얻으면 돼. 그리고 우리는 그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 결선 투표도가 없는 나라예요. 네. 3명이 나와서 33 더하기 한 표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노태우 대통령은 35%로 그렇죠. 대통령도 했어요. 네. 자, 이런 구도하에서 개혁신당이 국힘이랑 보수란 이름으로 합칠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는 거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 자, 근데 지금 서울시 이제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오세훈 시장과 뭐 이야기가 되고 오세훈 있고. 시장이 계속 나올까요? 나온다면 오세훈 시장은 국힘이를 탈당하고 나오셔야 될 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세훈 시장이 이번 다음 지방 선거에 서울시의 후보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당내에서는 되겠죠. 네네네. 당내가 되면 개혁신당하고 그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신뢰가 갈 만한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여기서 뭐 연합공천을 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을까요? 그럴 국힘의 가능성은 당에 없군요. 이름을 걸고 있는데 적어도 저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개혁신당이 같이 못 갈 거라고 봐요. 오세훈 시장과의 릴레이션십은 있지만 국힘 전체랑은 아직도 할수 부정선거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얘기하잖아요. 음. 어떻게 같이 가요? 그럼 지방선거를 뭐 공천을 놔둔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국힘이는 어떻게 공천을 하냐? 개혁신당 정치 4년하고 끝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윤 어게인을 얘기하면 박수 치는 사람이 35%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5%나 되나요? 국힘 지지율이 35%에서 38%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국힘이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이 다수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과오가 많고 탄핵됐으니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당 대표가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된 거 보니 아무래도 좀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이랑 손을 잡고 다음 뭐 지방선거 끝나고 국회의원 선거 다음 대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보수입니다는 얘기를 뭘로 얘기할까?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명분이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치면 부정선거, 좀 적게 이기면 더 이길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못 이겼다. 선거에 왜 나옵니까? 또 부정선거 할 건데 혁명을 준비하셔야지. 그런 정당이랑 어떤 명분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정당이랑 합당할 때 부정선거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군요.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선거 부정선거야. 맞아요. 선거에 부실한 관리가 있었던 거는 맞겠지만 당락이 뒤바뀔 정도면 후보자들이 소송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긴 합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민주당 진영에서도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민주당 지지율의 45% 정도라면 그중에 한 15% 정도는 중도에서 중도 왼쪽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표를 중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표가 15에서 15% 정도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네들도 그럼 똑같이 부정선거 얘기하네? 그렇게밖에 더 보겠냐는 거죠. 너희들도 다를 거 없구나. 뭐 표만 이렇게 되면 되겠죠. 부정선거랑도 또 손잡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자, 그래서 하는 얘기 20년 동안이에요. 네네. 그거는 개혁신당이 10에서 15%로 세를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그거는 인구 구조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또 사망하고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면 네. 20, 30대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정치에 더 참여를 하고 의견을 발표를 이제 개진을 하게 되면 우리 지지율은 조금씩 늘 거예요. 근데 여기 낡은 보수들하고는 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낡은 보수는 죽어도 35%밖에 못 얻어요. 수도권 전멸입니다. 결국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나 뭐 안철수 뭐 의원이나 탈당하셔야죠.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와야 된다. 아니요, 개혁신당이나 오라 그러면 또 그분 자존심이 상하죠. 새로 당을 만들어야지. 새로 뭐 당을 개혁신당이 뭐 만든다고요? 엊그저께 생긴 당인데 뭐 당 이름을 꼭 그렇게 가져갈 이유가 있나요? 와, 그러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어려워요?
오세훈 시장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결과가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뭐가 수 있잖아요. 불보듯 변해요? 아 지금 국민의힘으로 나와서도 서울시장으로 민주당 후보가 붙는다면 사실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텐데. 네. 그럼 국힘도 후보를 내고 개혁신당 후보도 내고 국힘 새로 후보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뭐 어쨌든 내겠죠. 근데 봐봐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결국에 김문수 후보로 4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수는 그쪽으로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꽤 않다고 높다라는 저는 봐요. 거죠.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네. 수도권에서 어차피 TK는 안 되잖아요. TK는 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힘을 TK 지역에 옛날 그 호남 영남 자민련처럼 네. 충청도에 있는 소수 그냥 그 매니아 클럽들 갖고 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수도권 선거를 똑바로 해야죠.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보편성 있는 선거 결과가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호남에 누구 공천한들 이번에 조국 신당에서 뭐 만일에 선거를 한다 그러면 네네. 거기는 호남 지역은 호남은 짬짬이 할 거예요. 반반. 야,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세훈 시장이 나와서 신당을 창당한다. 이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라. 그런 정도의 결기가 없으면 정치를 뭐 합니까? 아 그런 결기는 있어야 된다. 정치.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나이가 60대 초반인데 네. 저보다 한 살 많나 한 살 적은가 그럴 거예요. 그럼 인생 후반에 정리할 나이잖아요. 예. 그럴 나이에 뭔 그렇게 욕심이 있습니까? 서울시장 3번 4번 했잖아요. 네네네. 국회의원도 해봤고. 네. 그러면 다음 대권을 노린다 그러면 이 구도에서 변화 없이 이길 방법이 있나요? 지금 보수 진영은요. 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옛날에 피터 딜이 썼던 책인가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없는 거에서 1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1에서 2, 3, 4를 만들어 갖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무에서 1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급격한 어떤 변화를 구동해낼 수 있는 결단이 없이 어떻게 표를 좀 더 얼마나 좀 더 보태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될 때 마지막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 이준석 대표의 당 등 뒤에서 칼을 꼽는 순간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를 중이고 또 원활하게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획신당에 있을 때 불러서 그때 내가 미안했다. 이런 거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 상황은 끝났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국힘이 할 수 있는 건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개혁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다 배척한다. 그다음에 우리는 윤석열 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들 당에서 공치를 배척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등에 칼을 꼽았던 것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들과 함께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합치자. 이 정도 나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할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지 않는다는 스쳐 얘기는 지나가네요. 그러지 네. 않는다는 얘기는 강남, 용산, 서초, 강동 일부 여기서 국회의원 좀 이럴 때 내가 참 하기 싫은 표현인데 해먹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해먹고 그다음에 부산이나 경남의 일부 토호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씩 더 해먹는 거에 만족하는 정당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안에 찾아올 권력을 보수가 찾아올 수 있겠어요? 오늘 참 얘기 말씀하신 것 중에 재미네요. 20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집권을 이어갈 수 있다. 집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에서 왜곡돼 버리는 독재 네. 그 사이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삼권이 분리되고 있는지 헌법 정신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보고 있어요. 네네네. 예.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할 방법이 없다고 보십니까? 없잖아요.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머리띠 두르고 나가는 일인데 네. 그것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국가 같아요. 점점 사회주의적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서 뭐 어떤 돈을 보시면 지원해준다든가 뭐 이런 노동법이나 이런 걸 보시면 노동법도 그렇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집단주의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죠. 네. 예. 그러나 굉장히 집단주의적으로 시프팅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그게 해요. 20년 예. 동안 점점 이렇게 심해질 것이다. 일시에 확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반발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네,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스웨덴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좌경화됐어요. 왼쪽으로. 그리고 두루 잘 살았어요. 네. 네. 스웨덴 뭐 엄청나게 많은 부러움을 받았던 나라잖아요. 네, 지금 어떤지는 아시죠? 지금은 이제 뭐 이민자 문제 때문에 좀 군인이 많이... 없으면 못 가는 도시가 있대요. 아 이제 그렇대요, 완전히. 네.
뭐 이민자를 뭐 받아서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단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만인가요? 그 2세 때문에. 근데 더 문제가 네. 뭐냐면 하여튼 스웨덴이 45년 저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그 왼쪽으로 많이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갔어요. 갈 때 거기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네.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예, 그분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아, 그분이 이민을 갔어요? 떠났군요. 근데 그게 그 나라를. 어디더라? 미네소타인가 어디? 아니, 음. 그 지역에 150만인가 갔대요. 네네네네. 오, 단체로 간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청 많은 많았네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정책에 반대니까 떠났던 거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많이 옮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민이니까 약간 좀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민을 많이 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100만 장자가 외국으로 이민 가는데 한국이 랭킹 4위예요. 세금 때문에라고 생각을 뭐 해요. 상속세 때문에 그러겠죠. 상속세, 네. 뭐 이런 뭐 전체적인 이유 영국에서 나온 때문에. 통계예요. 네. 1위가 영국이고요. 2위가 중국이고 뭐 한국이 네 번째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은 숫자네요. 네. 그 인구 유출이 더 빨라지겠네요. 인재 유출이 이미 많이 됐죠. 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AI로 석박사 받은 사람의 40%가 미국 갔어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신 분들입니까? 아니 H1B 비자를 받아갔으니까 당연히 시간 지나면 다 나오겠죠. 네네네. 요거는 뭐 그러니까 팩트죠?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 팩트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수치에 약간의 오류는 있겠지만 네. 그 언저리는 다 맞을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냐면 인재 유출, 자본 유출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 스웨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으로 이주를 할 때 네네네. 막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스웨덴이 조용하게 사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그 이민도 막 가지 못할 거예요. 안 받아줄 거니까. 이제는 그때 같이 이민이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은 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나갈래 해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면 갈등이 많이 커지긴 하겠으나 워낙 의회 권력이나 행정부 권력이 이 민주당 쪽에 왼쪽 진영에 쏠려 나가면 서서히,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타임테이블이 예측이 되면 서둘러지 않죠. 이게 급하면 서둘러요. 근데 차근차근 해도 되겠구나.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차근차근 옮기겠죠. 저는 사회민주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이 일뿐이에요. 다수의 국민이 선택하면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20년쯤 지나고 나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야, 우리 좀 더 이쪽으로 자본주의 쪽으로 와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자유주의 쪽으로 와야 되고, 우리가 좀 더 민주적으로 상권이 분립된 나라로 와야 된다고 했을 때 기본 구명정 같은 정도는 개혁신당이 살아남아서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를 늘려가야 된다. 네네.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보수의 아주 근간을 좀 싹 다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들리네요. 네. 제가 여기 대본을 보고 네. 참 한가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정치 현안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우리 황인혜 씨가 누가 뭐 건드려주면 커진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가 신문에 활자화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예, 그 진행 멘트를 그렇게 기사를 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딱 해서 이제 이슈를 만든 거죠. 아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아, 씨를 말리는 거라고 보세요. 왜 조말이 맞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에서 다른 뒷얘기가 다 맞으니 요걸로 누르는 거예요. 사실은 압박을 받잖아요.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다고요. 그게.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으니까 더 조심하게. 그러니까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있죠, 그래서 사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자기 검열을 더 예. 하긴 하죠. 예. 자기 검열을 하시면 예. 이런 방송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네. 상대는 그런 심리전에도 굉장히 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할 때 자기 검열을 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네. 그 사람도 입맛에 맞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권력자 입맛에 맞는. 뭐 두려웠다면 제가 오늘 방송 안 나왔지 그렇겠죠. 않았을까요? 그냥 하는 걸 네. 보고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사실 집에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아무것도 그럼요. 안 하고 예. 집에서 그냥 낮잠 자고 누워 있으면 제일 편한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비겁한 보수들이 하는 일이죠. 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정치는 안 좋은 거야, 더러운 거야. 정치는 네, 뭐 그렇죠. 정치가 힘들고 더럽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치하는 분이라 그래요. 음. 뭐 큰 돈 법니까? 욕만 먹지? 대통령이 된다는데 큰 돈을 버냐고요.
모르지만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게 참 무서운가 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뭐 지금 방송이 아니라 저는 그냥 한익병 원장님이랑 같이 포장마차에서 그냥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어서 유튜브가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재밌네요. 예. 아유 뭐 솔직히 이제 있는 말씀 다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뀐 지가 지금 이제 100일 넘었잖아요. 간 네. 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향성이나 이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은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지 민주당의 편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글쎄요, 뭐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네. 몇 가지 아주 성공적인 포인트를 얘기하면 3,500억 불을 트럼프를 만났을 때 사인하지 않았다. 그건 굉장히 영민한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네네. 그때 사인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나는 트럼프가 3,500억 불을 한국에다 얘기할 때는 한국이 기업의 투자액을 포함한 줄 알았어요. 돈을 3,500억 불 갖고 와. 내가 알아서 나라 자체의 돈을 그냥 현찰로 가져와. 내가 그랬잖아요. 알아서 자 투자할 테니 네. 하고 난 다음에 원금 뽑을 때까지는 5대5로 나눠 먹고 원금을 다 뽑고 나면 9대1로 우리가 구먹고 너 1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도둑놈이 하는 얘기지. 예. 역시 뭐 싸움 제일 잘하는 형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거기다 없죠. 사인을 했으면 네.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세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커지잖아요. 이제 뭐 관세 문제를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서 작년에 1,200억 불 수출해서 500 몇십억, 580억 불인가 무역 흑자가 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시장이죠. 근데 거기는 해법이 있어요. 뭡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다 대기업이에요. 현대, 포스코, 삼성, LG. 예. 다 현재 공장 짓고 너네들은 현재 공장 져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 근데 그 밑에 이제 밸류 체인들도 있잖아요. 뭐 자동차가 현대에서만 뚝딱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모듈 이런- 같은 걸 갖고 가야 되니까 같이 예. 가야 되겠죠. 예. 예, 근데 같이 갈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꽤 돼요. 그래서 일부는 부품을 수입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공장을 현지화해서 가고 3,500억 불 주고 15% 관세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으로 내보내고 25% 두드려 맞는 게 나는 계산해 보니까 나을 것 같아.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은 잘한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 자리에서 뭐 젤렌스키 같이 모욕을 당한 것도 아니고 남아공 대통령 같이 그렇게 뭐 모욕을 당한 게 아니면 매끄럽게 잘 당시 빠져나왔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죠. 호랑이 굴에 네. 들어가서 그래도 안 잡아먹히고 잘 빠져나왔다. 네. 아, 호랑이로 표현하시는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뭐 이제 또 잘한. 그다음에 제가 또 잘한 건 중국 관계예요. 중국 간의 관계. 아유 주중대사 임명을 아주 신의 한 수더라고요. 오. 노재현 그 노태우 대통령 큰아드님이 주중대사로 임명됐잖아요. 네네네. 노태우 대통령의 큰아들인데 그분이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마지막에 많이 가봐야 뭐, 중도 보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전혀 그게 없어요. 근데 아. 중국에서는 정말 좋은 대사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주중대사 중국이랑 한국이랑 아들이었죠. 수교할 때가 맞아요. 박철원 그때 장관이 계실 아, 때 기억납니다. 예, 그 예. 노태우 대통령 때 수교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중국 민항기 넘어왔을 때 수습하면서 그 핑계로 딱 수교를 했죠. 그러면서 그러고 대만이랑 난 다음에- 사이가 엄청 안 좋았었죠. 대만이랑 사이가 안 좋았지만 어찌됐든 우리 관계에서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중요했고 중요했죠. 그때 중국에서는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다 제공을 했죠. 수출도 우리가 중간재로 수출하고 미국 중국이 수출하고 중국이 돈 벌었어요. 우리가 IMF를 일어나고 2001년 중국이 WTO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수혜받은 국가가 한국이에요. 네. 대중 수출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도 이익을 받죠. 중국도 이익을 받고 그 모티브를 준 대통령의 아들이 중국 대사로 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중국이랑 대화하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노재현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동북아 평화 포럼이라고 운영을 쭉 해오면서 중국도 많이 개인적인 관계도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좋은 어떻게 저 사람을 발굴을 했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좋은 주중 대사를 보냈다. 신경을 많이 썼다. 뭐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을 봐야 해야 되겠죠. 되겠네요. 예. 그런 예. 거는 저는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번에 에이펙 회의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한미- 그전에 우리가 해난 거니까 예, 예. 전임 대통령의 이제 적이라고 봐야죠. 근데 사실 그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사실 한국이 가운데 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우리 편을 좀 더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더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안보 문제에 관한 뭐 미국이랑 우리가 저기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경제 쪽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는 네.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의 3,500억 불에 대한 어떤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예를 들면 뭐 무제한 한미 통화 수합을 맺고 네. 그다음에 3,500억 불 다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쓰겠다는 게 미국의 인프라 구축하고 저기거든요.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하는데 쓰겠다는 건데 그게 직접 투자하는 거는 1,000억 불 미만.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미국에 공장 짓는 걸로 투자로
하자. 뭐 이런 정도의 내고가 되면 같이 갈 수 있지만 무조건 선불로 3,500불 현금 갖고 와. 네, 형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오히려 더 올린다는 얘기죠. 5천억 불 얘기하고. 뭐 얼마를 하든 어차피 못하는 일이죠. 없는 걸 어떻게 불가능한 줘요? 일이다. 네. 없는 걸 어떻게 줘요? 빚내서 남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좀 중국의 힘을 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경제 쪽은? 그래서 이제 그때 나눠서 일단 먼저 가야죠. 해야 되는 게 미국이랑 협정을 잘 끝냈고 25% 맞고 예. 그다음에 거기 공장을 지어야죠. 그래서 직접 공장을 지어서 삼성, 현대, 포스코, LG는 SK든 다 그냥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관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 지금 브릭스 국가들하고 우리가 수출 시장을 다시 터야 네네. 되겠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는 없어요? 혹시 이런 지점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사법부에 대해서 네. 공격을 하는 지금 이런 짓은 모습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법부에 어떤 판단이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 못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잘 그림을 봐야 될 게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그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과 약간은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는 뭐 일단 초록은 모르겠어요. 동생이라고 맞아요. 초록은 동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면 옛날 우리 왕들이 했던 수법이에요. 예를 들면 선조가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죠. 동인 서인 나눠놓고 처음에는 이제 동인이 집권을 하잖아요. 동인이 집권하니까 너무 동인이 힘이 세니까 얘들 물을 좀 먹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예립 사건이잖아요. 네. 네. 기축국사가 벌어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동인을 누굴 시켜서 이제 다 박살을 내냐 그러면 송강정철 서인의 그 우두머리 결국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동인을 정말 작사를 냈어요. 그때 1,000명 이상의 유학자가 죽었어요. 우리는 그게 뭐 4대 4만 얘기죠. 4대 4는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기축국사 때 죽었던 정예립 모반 사건 때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로 지금 호남 지방의 유생들이 중앙관계에 거의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뭐 왕건의 후녀 10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까이는 그때예요. 그때 그렇게 네. 오래된 이야기. 자 그렇게 동인을 아작을 냈고 정철이 누구였냐면 동인 백정이라 그랬어요.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우리는 송강정철 그러면 관동별국 뭐 그렇죠. 이런 걸 갖고 이제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그랬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조가 또 어떻게 해요? 너무 서인이 커. 그걸 어떻게 해요? 정철이 실수를 하거든요. 이제 세자 건조 문제 세자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는 이미 선조는 광해군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두고 있던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하니까 송강을 내쫓아요. 네. 그리고 다시 동인을 올려요. 이런 식으로 왕이 되고 권력이 되면 뭐 좌우에 있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해요.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기 정청래라든지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되게 좀 이렇게 젠틀하시잖아요. 네네. 네. 교묘하게 쓰고 있잖아요. 뭐 국무회의 같은 데서 정성호 장관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임명은 본인이 했거든요. 그것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라고 네, 그럴 수 봐야 있죠.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뭐 박찬대 이제 전 원내 대표였죠. 뭐 정청래 대표 지금 현재 대표고 그때 두 분 다 후보였으니까요. 막 이렇게 당권 경쟁을 했는데 확실히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 이제 후보 쪽으로 가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약간 좀 청와대랑 약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뭐 둘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좀 아까 당권과 뭐 이제 청와대 쪽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시작을 아니야? 갖고 얘기하면 정청래 그때 법사위원장 때일 거예요. 네네. 입각을 분명히 요청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정청래 의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저는 선출직만 합니다. 저는 임명직에는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일 거예요. 네. 예. 그분이 선출직만 하겠대요. 그럼 다음 자리가 뭐가 있을까요? 국회의장? 그러네요. 당연히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약간 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유엔 총회라든가 뭐 이제 100일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뭐 당내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간 좀 가려지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목소리와 다른 방향성이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인가요? 그 문제도 그렇고 좀가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좀 뭐 갈등이 트러블이 있기를 있는? 바라고 네. 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네네. 어떻게 적어도 그 보십니까? 당 내에서는 등에 예. 칼 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런 일은 없다.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예, 예. 뭐 의자가 조금 삐걱거리긴 하지만 네네. 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들 그게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아니라. 예민한 사람들이고 권력에 대해서 그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네네네.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등에 칼 꽂고 뭐 이런 걸로 분란 일으키지 않아요. 정치권의 한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냥 그렇길 바라고 그러길 바라고. 민주당이 네. 했지만 제가 얘기잖아요. 지금 네. 현재 국힘에서 그 어떤 개가천선을 해서 특별한 극단적인 어떤 그 저기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면 네네네. 그냥 민주당에서 정청래 명청대첩이니 온갖 말을 만들어내도 뭐 그런 일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전체 지지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면 그냥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끓는 불에 20년쯤 지나가면 개구리는 푹 익혀 있을 겁니다. 보수가 괴멸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피 흘리는 싸움을 해요? 서서히 끓여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해결할 수 20년 있는데 뒤에 살살 개구리를 넣고 20년 지나고 끝나면 나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사회주의적으로 보수라는 개구리는 점점 죽어갈 것이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 좀 중도 있는 사람들이 보수당이 될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계시고 황인평 원장님도 어느 정도 정치의 고관여층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고 미래를 오세훈 좀 시장이 발전적으로- 탈당해서 네.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 보수라고 명백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윤 어게인 아니다. 라는 그 정도면 돼요. 그 나머지 보수적인 색채는 별 차이 없거든요. 네네네. 예, 그거는 자리 싸움이니까. 네. 그 두 가지만 명료한 사람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을 따라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상.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여전히 그냥 뭐 서울시장 뭐 다시 또 한 두 번 더 할 수 있나요? 뭐 연임 제한에 빠졌으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거기서 낫겠죠. 끝이다. 뭘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120살 삽니까? 사람이 나이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나이가 되면 결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40살 먹고 있는 김재섭 의원한테는 내가 그런 얘기 안 해요. 눈치 잘 보고 있어라. 네네네. 아 오히려 김재섭 의원은 당연하잖아요. 더 오래 해야 되니까. 오래 해야 되고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무리수를 두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미래도 있고 그러니 오세훈 오세훈 시장한테는 무슨 기회가 있어? 안철수 의원도 무슨 더 기회가 있어요? 더 이상 나이가 기회가 없다.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게 서울시장 한번 더 하는 게 그분들한테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더 얘기할 거 없고. 네네. 예. 차기 대선 주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민주당 쪽에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선거구대 민주당 선거에서 그 민주당인데 특별한 인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있잖아요. 아 정청래 지금 다음 당 조국 대표가 신당의 조국 대표 있잖아요. 조국 대표 두 분이 제일 당권 유력하지 않나요?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시죠. 거기가 지금 다 저기 당원들 직접 투표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당 대표도 여론조사 해봤더니 꽤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긴 해요. 나올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저기 보시면 18.3%로 지금 네. 현재 1위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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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35% 득표로 떨어질 거예요. 전체 득표율 35%로 거기서 표가 확장이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 40%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5% 줄겠죠 이제. 아 35% 오히려 더 줄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독주로 가는 분위기라면 사실 거기에 반하는 중도 세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뽑고 민주당에도 투표를 했던 그 중도의 분들은 사실 이번에 내란 때문에 도저히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 내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국힘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많이 좀 실패를 하고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서 전체적인 거 옛날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처럼 사과를 하면서 네. 이런 그림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까? 비대위를 뽑을까요? 비대위원 자체를 안 뽑는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장동혁 체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선을 이제 마무리하고 저도 예. 여전히 부정선거 얘기할 걸 이번 선거 부정선거라고.
아 지방선거도 또 부정선거다. 치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던데요. 아 또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먹히잖아요. 네. 야 진짜 그런 포지션으로 가면 보수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네.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부정선거예요. 음... 저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수도권 선거는 날로 먹어요. 옛날에 민주당에서도 부정선거 얘기 나왔다. 이제 쏙 들어간 게 바보 같은 소리 안 하지. 그런 얘기는 절대 이제 너무 바보 같은 소리였다라고 알죠. 한 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군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국힘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수도권에서 중도여서 그래도 내가 보수 쪽에 가까워. 그래서 찍고 싶은데 또 부정선거 얘기해. 윤 어게인 국모님 이런 발언 나오는데 어떻게 가서 찍어요? 이번 지선도 지면은 또 부정선거 얘기 나오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문득 스쳐서 지나가긴 합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는 필요 없는 얘기고요. 네네네. 선거는 냉정합니다. 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표를 못 얻으면 무능한 정당이에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수도권에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서울 경기만 집중해서 서울, 인천, 경기. 네, 서울, 인천, 경기만 집중해서 좀 치러보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아니군요. 박성민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그 얘기했군요. 결국 경기도당이 돼야 된다. 서울, 경기, 인천이요. 예, 예. 수도권당입니다. 네. 같이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동조하십니까? 당연한 얘기죠. 음. 거기가 제일 집단이 고향이나 원적을 따졌을 때 그냥 두루 섞여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은 되게 스윙 보트를 해요. 네네. 그리고 자기 지역 예를 들면 지방선거 같으면 그 지역에 맞는 선거 이슈를 발굴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면 득표의 가능성이 있고 당선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몇 석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르죠. 후보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지금 개혁신당은 후보 나온다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까? 서울시장에, 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한번 변호사님, 모셔봤잖아요. 김열철 변호사님 계시고 경기도 도지사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한 제가 한다라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예, 뭐냐면 예. 한 명의 후보가 붙으면 나는 거기 같이 가서 치어리더로 뛸 수 있으니까 아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거의 제가 출마하는 듯이 선거운동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음.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지역구 지켜야죠. 지역구를 그냥 더 지키는 게 네. 맞는 겁니까? 네. 처음 하는 일이고 국회의원도 네네네. 경험이고요. 예. 저는 뭐 모르겠어요. 아직 이준석 후보를 선거 끝나고 만난 적은 없는데 다음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네.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네. 당이 안정되고 환기를- 이준석 대표라는 자연인 한 명이 없어도 개혁신당이 돌아갈 정도로 당이 안정되면 한 텀 정도는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인병 원장님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네요. 예,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뭐 간략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역시 황 의원은 대단하다. 제가 아니요, 오늘- 정말로 오늘 안 올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왜요? 연예인이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의 네, 쉽지 그 않습니다. 포화를 당하고 난 다음에도 네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대단하다. 저는 시사 덕후고요, 정치 덕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재밌고 재밌습니다. 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네. 이 사회에 일정 부분 공헌하는 바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네네네. 보통 같으면 죄송해요 하고 연예인들이 이런 방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왜냐면 저는 사실 제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책도 냈고 뭐 그런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많이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과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시사 정치 이야기를 마음껏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이 자리에 나왔었고 그런 기사 마음껏 써주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거 뭐 저희의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역할이고 그런 걸 쓰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안 됩니다라는 건 그거는 그런 거라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방송하지 말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되게 세상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성 징병제 얘기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군요. 아니요 지금 군인 없어요.
군인이 부족해서 탱크를 못 굴리고 뭐 포병이 포에 몇 명이 붙어야 돼. 6명 요즘에 이제 자주포 같은 게 6명인가 7명 붙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인원이 없으면 갖고 있는 자주포를 다 쓰지를 못하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 얘기하다 왜 갑자기 요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시대에 앞서가는 얘기 네.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당시 시끄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맞아요. 세상에서 네. 어떤 변화가 된다는 거죠. 네. 저도 이 뭐 기사나고 뭐 욕도 먹고 그러지만 더 단단해지고 더 재밌어지는 시간이 더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방송 많이 좀 닦간다 저희 여의도 너머 채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하인병 원장님도 자주 나와서 저랑 편안하게 좀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네, 아니면 네. 소주 한 잔 사주세요. 언제. 소주는 뭐 언제든지.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또 한인병 원장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한인병 원장님 짤도 집에서 많이 봅니다.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참 좋은 지침으로 삼고 있고 오늘도 정치 이야기를 해보니까 앞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았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